예, 안녕하십니까. ADT 캡스, 그러니까 SK 쉴더스의 권혁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SK 쉴더스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소개해 주셨듯이 물리보안 회사 ADT 캡스는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ADT 캡스라는 회사하고 정보보안 국내 1위 기업이었던 SK 인포섹이 합병해서 새롭게 출범한 회사가 SK 쉴더스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발표를 드릴 내용은 제조산업 쪽에서의 실제 일어났던 보안 사고 사례들 하고 그 보안 사고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정보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제조산업의 보안 사고 사례들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우리 제조산업에 왜 정보 보안이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을 그러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순서는 실제로 제조산업에서 발생했던 보안 사고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앞에 보시면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중에 97%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를 보시면 올해 상반기에 저희 회사에서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제조 산업에 대한 침해 사고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작년에 제조 산업에 대한 공격 비중은 약 15%, 16%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조 쪽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자료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경로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네, 크게 보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현재 직장 내에 계신, 기업 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유출하는 케이스가 한 1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퇴사한 직원들이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서 정보 유출 사고, 그러니까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침해 사고를 그러니까 정보를 유출할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보시면 거의 40%에 육박하게 USB에 저장을 해서 유출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보안 장치도 없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회사의 어떤 설계 도면이라든가 중요 정보들을 USB에 담아서 유출하는 케이스들이 현재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보안 사고 사례를 실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세 가지 사례는 제가 이제 몇 년간 이제 고객들과 상담하면서 제조기업들에서 발생했던 실제 사고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경기도 소재의 A 회사라는 곳에서 퇴사하는 직원이 회사에 좀 퇴사할 때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회사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포맷을 하고 퇴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직원은 퇴사를 했고 자료들은 없어져서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일부 데이터를 복원은 했지만, 업체에 맡겨서 복원을 했지만 대부분의 데이터를 유실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2018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모든 데이터를 복구를 하지를 못하신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아마 가장 많은 사례일 거예요. 제조 쪽에서도 특히나 많을 텐데요. 지금 충청도 소재의 B 회사는 자동차 부품 회사였어요. 제가 상담을 드릴 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회사에 있던 직원이 경쟁사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다. 근데 그거를 뭔가 우리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할 때 이 회사에서 직원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내가 만들었던 데이터 혹은 동료가 만들었던 중요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 혹시 랜섬웨어 들어보셨죠?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이제 뭐 랜섬웨어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실제로 제가 2020년도 이제 내용을 적기는 했는데 랜섬웨어 피해 사고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한 달에 최소 2~3건은 돼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저한테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랜섬웨어가 타겟을 하는 데가 제조 쪽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제조 산업 쪽에 보면 설계 도면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생산 라인을 돌리실 때 그 시스템 자체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뭔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게 된다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는 아시다시피 실제로 공격자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악성 코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고 최근에 조금 더 활성화되는 거는 혹시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피스 같은 것들을 예전에는 CD로 구매를 해서 설치해서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거를 이제 뭐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부르잖아요. 랜섬웨어도 2016년도부터 그런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공격자들이 내가 뭔가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그럼 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랜섬웨어를 플랫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계신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서비스를 가입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랜섬웨어를 배포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랜섬웨어 암호화된 문서를 풀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그 플랫폼과 수수료를 비율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뭐 20~30%를 주고 제가 70%를 갖는 구조. 이런 플랫폼화 비즈니스화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현재도 활발하게 랜섬웨어가 그 공격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전라도 소재의 이제 제조기업 광학 쪽 어떤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랜섬웨어 감염으로 이제 파일 서버가 감염이 되면서 대부분의 자료들이 유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실돼서 이제 10년 동안 모아놨던 회사의 데이터들이 유실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사례 정도를 소개를 드렸는데 다음 챕터에서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피해 사고들을 보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왜 실제로 정보 보안을 써야 되지? 정보 보안이 왜 필요한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제조 산업은 뭔가 폐쇄된 환경에서 운영이 됐었어요. 생산 라인에 있는 어떤 설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그 공장 내에서만 동작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폐쇄된 환경에서 변화가 됐죠. 오늘 여기에 지금 전시회에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실제로 회사 내, 그 공장 내에 있는 설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시작했고 그 설비들의 데이터들이 모여서 새로운 어떤 예측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폐쇄된 환경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환경,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보가 영역이 생긴 거죠. 네, 하나의 사례를 보시면 2019년에 이제 노르웨이의 한 알루미늄 제조 회사였어요. 세계적인 회사였고 이 회사가 랜섬웨어에 감염이 돼서 공장 이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중단이 되면서 전 세계 알루미늄 값이 1.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하나의 기업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사례는 TSMC는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글로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파운드리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직원이
실수로 생산 라인 쪽에다 USB를 꼽았는데 그 USB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었어요. 악성 코드가 생산 라인의 몇 기를 한 3기 정도를 중단시키면서 실은 한 3천억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기존 대비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로 정보 보안이 필요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변화에 이어서 아까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자료 유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희가 자료 유출, 그러니까 자료 유출을 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앞에 보시듯이 영업 비밀이라는 거는 비밀로서 관리가 되어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비밀로 관리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그 자료를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 접근 제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료는 암호화해서 보관하거나 혹은 별도로 보관하거나 이런 노력, 그리고 그 자료에 접근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력 관리,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그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을 한번 보면, 보호 조치 노력이 없으면 영업 비밀로 인정을 안 한다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유출을 당했음에도, 누군가가 우리의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제가 기술 유출 사고에 대한 어떤 소송, 판결, 뭐 소요 시간하고 결과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소송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년, 2년, 3년은 기본이고, 그리고 소송이 실제로 결과로 나오더라도 승소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증명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노력을 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히 제조 쪽에 보시면 협력해서 하는 협업 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좀 대기업에서 어떤 파트너 업체들에게 그 협력을 하는데, 협력 업체를 통한 어떤 자료 유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 업체들이 뭔가 보안 조치를 하지 않으니까 자료 유출이 되고 회사의 정보들이 밖으로 새나가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애플 아시죠? 아이폰 만드는. 굉장히 저희가 아이폰이 매년 신모델이 나오는데 신모델을 발표하기 전에 그 애플의 협력사 중에서 뭐 폭스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전에 미리 디자인 같은 것들이 유출되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에 대한 보안을 이제 그 원청사들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보 보안을 도입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제조업들에서는 저희 협력사에서, 저희 원청사에서 보안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그 협업하는 데이터들의 안전을 좀 지켜달라라는 요구를 한다라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실제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보 위협에, 어떤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는 케이스가 많아졌고, 두 번째는 실제 자료 유출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법적인 보호 같은 것들을 받으려면 뭔가 그 영업 비밀, 뭐 설계 도면, 뭐 혹은 중요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마지막은 이제 실제로 협력사들의 어떤 보안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뭐 보안 사고들도 많았고, 이제 보안을 왜 써야 되는지, 혹은 내 의지는 아니지만 어떤 강제성에 의해서 보안을 도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한 7가지 정도 단계로 좀 축소를 해서 정보 보안을 도입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고려해 보세요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은 정보 보안을 하려면 우리가 뭘 보호해야 될지,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뭔지. 자,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고객 정보, 예, 개인 정보 쪽이죠. 근데 제조 쪽에서는 사실 개인 정보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영업 비밀 쪽이 예, 보호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업 비밀이 뭐냐면 실제로 소스 코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 생산한 PLM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다고 하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스 코드, 그리고 설계 도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설명드렸던 그 상담 보안 사고 사례 중에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야 되는데 설계 도면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중요한 게 어떤 건지 먼저 식별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식별이 됐다면 그 정보들이 우리의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 어떤 위협에 있는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위협은 크게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부 위협이에요. 첫 챕터에서 설명드렸던 통계 자료에 보면 자료 유출은 내부 직원 혹은 퇴사자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위협이 첫 번째 위협입니다. 두 번째는 내부로부터의 위협이 있다면 두 번째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위협이에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랜섬웨어 같은 공격은 내부로부터의 공격이라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격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네, 이 두 가지 위협을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협들이 왜 위협이 되는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들, 우리 회사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보 보안 어떤 솔루션을 도입한다든가 혹은 관리 체계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없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기본적인 보호 조치라고 하면 물리 보안이 될 수도 있죠. 우리 회사에 연구소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출입에 대한 통제가 전혀 없다거나 혹은 내가 PC에 나만 볼 수 있는 PC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누구나 그냥 아무나 들어와서 내 PC에 로그인할 수 있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보호 조치가 없거나 두 번째는 접근 통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최근에 인터넷 사용 안 하시는 기업은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우리 회사 네트워크에 옆에 있는 다른 회사 사람이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왔을 때 우리 회사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캐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위협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증인데요. 인증이라는 거는 우리 보시면은 뭐 네이버나 뭐 아니면 메일 서비스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아이디 패스워드 같은 거 입력하시잖아요. 그런 인증 체계가 없는 경우가 이제 위협의 한 원인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외부 공격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아무나 우리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외부 위협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이제 보안에 대한 대표적인 위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는 자산,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우리 회사에서 중요한가를 처음에 식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자산이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판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그 자산을 식별했고 그 자산이 어떤 위협에 처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 앞서서 자산은 보통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설계 도면이다, 소스 코드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위치하게 되나요? 보통은 어떤 PC, 뭐 협력사 직원의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직원의 PC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위치에 중요 자산들이 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발자 PC에는 소스 코드가 있을 거고요. 설계를 하시는 분 PC에는 설계 도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나 어떤 제조 공정 혁신을 하시면서 산업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서버 같은 것들이 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서버와 저장소, 예, 바로 이런 항목들을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영역이 있어요. 예, 인터넷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은 그냥 공유기 같은 거 하나 놓고 사용을 하실 텐데, 실제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누군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관문이 되는 어떤 보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아까 위협의 종류의 첫 번째는 내부자 위협이 있었잖아요. 내부자 위협은 현재 직원이나 퇴사자가 자료를 유출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는 PC, 그러니까 협력사 직원이든 우리 직원이든 PC에 정보 보안 제품 중에 이제 뭐 자료 유출을 방지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에 보면 USB 꼽는 데 있잖아요. 근데 아무나 USB를 꼽아서 데이터를 뺄 수 없게 USB를 차단한다던가, 혹은 회사의 중요 문서들을 암호화한다던가, 이런 보안을 도입함으로써 실제로 내부자의 위협, 그러니까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 위협 말고 외부 위협을 말씀드렸었잖아요. 대표적인 외부 위협은 랜섬웨어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런 외부 위협을 차단하는 데는 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어요. 근데 랜섬웨어를 차단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백신 있어야 될 거고요. PC 백신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랜섬웨어를 전문적으로 차단하는 랜섬웨어 제품 같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외부 위협에서 이제 네트워크, 우리 회사의 인터넷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걸 위협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한할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식별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 구성원분들의 어떤 보안 인식을 좀 제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자료 유출에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자료 유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악의를 가지고 자료 유출하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실수로 자료가 유출되는 케이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내가 회사 밖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인식조차 없는 케이스가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안 인식을 좀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한다던가, 뭔가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제가 앞서서 보안 위협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내부 위협과 외부 위협에 대한 뭐 정보 보안 솔루션 같은 것들을 도입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제조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에서 왜 투자를 안 하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실제로 예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아니, 정보보안 서비스 그래 좋아, 도입하는 거 좋아. 근데 도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실제로 기존의 정보보안 솔루션들은 굉장히 큰 비용, 초기 도입 비용을 부담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려하셔야 될 게, 우리 회사의 정보보안을 도입할 때 장비를 꼭 도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장비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최근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보안 서비스는 없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사실 좀 중요해요. 다양한 정보보안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데는 없을까? 그러니까 물론 두 번째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보안 서비스를 다양한 업체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각각 도입하시다 보면 그거에 따른 리소스가 또 들어가세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통합해서 제공하는 케이스, 그리고 과금은 조금 부담이 덜하게 월 방식으로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실제로 최근에 정보보안 업계가 서비스 쪽으로 뭐 세카스라는 서비스 쪽으로 많이 그 발전을 하면서 좋은 상품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자, 예산은 해결됐어요. 근데 예산 해결됐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서 뭔가 좀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정보보안 서비스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도입하려고 보니까 우리 회사에는 정보보안을 아는 혹은 정보보안 서비스를 운영할 인력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그 기업들에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산하고 인력에 대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정보보안 담당자 혹은 운영을 할 사람이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없을까? 예, 그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보안 서비스를 도입하시면 결국은 보안 정책 같은 것들을 꼭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으면 사실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한 번에 제공해 주는 데가 없을까? 네. 최근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물론 저희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은 하고 있지만 뭐 인터넷이나 혹은 굉장히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보보안 운영까지 좀 지원을 해드리는 업체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감이 굉장히 줄여드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조금 빠르게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는 좀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네, 뭐 문의 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저런 기업들이 저런 서비스를 해서 보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안을 잘 하고 있다를 외부에 자랑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약간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그런 인증 마크 제도가 있는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저께 발생한 KT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보안과 관련된 인증은 어떤 예를 들면은 좀 뭐라고 설명드렸나 산업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국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SO 쪽에서 하는 인증이 있습니다. 뭐 ISO 27001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 회사가 보안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라고 인증을 받는 제도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ISMS라는 또 인증 제도가 있어서 물론 ISMS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정보보호를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증을 또 따로 신청해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인증 제도들이 국내에 굉장히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돼서도 따로 있는 관련된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명 주셨던 KT 건은 예,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보안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발표 내용을 보면 보안 사고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그 설정하는데 좀 오류가 있어서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아서 네, 보안 사고 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 이용으로 봐야겠군요. 네, 오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보안은 어쨌든 디지털 전환의 이제 항상 끝에 마지막 꼭 중요한 이제 이슈로 언젠가는 더 부각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 SK 실더스. 참고로 말씀드리면 SK 실더스는 저희가 잘 아는 SK 인포섹하고 ADT 캡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브랜드 회사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시는 권혁재 팀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